거북선을 깎아 만든 도편수. 여러분, 임진왜란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순신 장군, 그리고 그 유명한 거북선이지요. 하지만 그 거북선이 도대체 누구의 손끝에서 깎이고 다듬어져 바다 위에 떠올랐는지 그 이름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과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이야기. 70평생을 나무와 함께 늙어온 백발의 도편수가 있었습니다. 손마디는 굽고 허리는 휘었지만 그의 대패질 한 번에 왜군의 조총알이 튕겨나가는 철벽의 배가 태어났지요. 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그림자 뒤에서 밤낮 없이 톱밥을 뒤집어 쓴 채 조선을 구한 한 노인의 따뜻한 이야기 야사록이 들려드리는 진짜 영웅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전라좌수영에 들이닥친 급보. 때는 선조 25년, 서기로는 1592년 4월. 봄바람이 채 가시지 않은 남해 바닷가. 전라좌수영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성벽을 넘어 들려오고 군졸들은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활시위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그 한가운데 좌수사 이순신 장군은 동원마루에 앉아 손수붓을 들어 장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수 적고 행동이 신중하기로 소문난 이 사내는 그날도 한자 한자 또박또박 글씨를 새기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 성문 쪽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파발마 한 필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옵니다. 말 위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린 전령은 숨이 턱에 차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장군부, 부산 진성이 무너졌습니다. 마루에 있던 군관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붓을 쥐고 있던 이순신 장군의 손끝이 아주 잠시 멈추었지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장군은 천천히 붓을 내려놓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는 이미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지요. 왜군의 수가 얼마더냐? 이 20만이라 하옵니다. 배만 해도 700척이 넘는다 합니다. 20만. 그 숫자를 들은 군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선 전체의 군사를 다 끌어모아도 그에 미치지 못할 숫자였으니까요. 더구나 왜군의 손에는 조선 군사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무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조총. 사람 하나를 백보 밖에서도 거꾸러뜨린다는 그 검은 쇠막대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날 밤 동원의 등불을 끝내 끄지 않았습니다. 군관들을 모두 물리고 홀로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또 그렸지요. 종이 위에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같기도 하고 집채만 한 괴짜 같기도 한 배 한 처. 등에는 뾰족한 송곳이 빼곡히 박혀있고 입에서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괴상한 배 말입니다. 장군의 머릿속에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군의 장기는 백병전. 배에 뛰어올라 칼로 베고 베이는 싸움이지요. 그렇다면 그놈들이 절대로 우리 배에 뛰어오를 수 없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가판을 통째로 덮어버린 마치 거북이 등딱지 같은 배. 그 위로 송곳을 박아 발을 디딜 수조차 없게 만든 배. 옆구리에는 대포 구멍을 숭숭 뚫어 사방으로 화포를 쏘아대는 배. 그것이 장군의 머릿속에 그려진 비밀 병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그림일 뿐. 이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지요. 조선의 판옥선조차 만드는데 수개월이 걸리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괴물 같은 배를 누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구나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군은 이미 한양을 향해 북상 중. 길어야 두어 달 안에 남해까지 손을 뻗어올 것이 뻔했지요. 이튿날 새벽 장군은 가장 신뢰하는 군관 나대용을 불러 앉혔습니다. 나 군관, 자네에게 묻겠네. 조선 팔도를 통틀어 가장 솜씨 좋은 도편수가 누구인가? 도편수. 큰 건축물이나 배를 만들 때 모든 목수의 우두머리가 되는, 말하자면 목공의 최고 장인을 일컫는 말이지요. 나대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본디 그 자신도 배 만드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장군이 굳이 자기 말고 다른 도편수를 찾는다는 건 그만큼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장군, 한 사람이 떠오르긴 하옵니다만. 말해보게.
순천 땅 깊은 산골에 박무생이라는 노인이 있다 들었습니다. 본디 한양에서 궁궐 짓는 일을 하던 도편수였는데 10수년 전 낙향하여 산속에서 홀로 살고 있다 합니다. 다만 무엇인가? 올해로 이른이라 들었사옵니다. 허리가 굽어 일어서기도 힘들다는 소문이. 일은 마루를 지나가던 봄바람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이른 노인이 그 무거운 나무를 어찌 다룬단 말인가. 군관들의 얼굴에 회의가 떠올랐지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달랐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동쪽 하늘을 한번 바라보더니 짧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서 모셔오게. 무릎을 꿇고서라도 모셔오게. 이 나라의 운명이 그 노인의 손끝에 달렸을지도 모르네. 그렇게 한 늙은 도편수의 이름이 역사의 한복판으로 불려 나오게 됩니다. 이름도 없이 산속에 묻혀 살던 백발의 노인이 조선의 운명을 등에 짊어지게 되는 순간이었지요. 70 노인 도편수 박무생을 찾아가다. 나대용 군관이 말 한 피를 끌고 순천 땅 깊은 산골을 향해 떠난 것은 그날 해가 중천에 걸렸을 무렵이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봄이라고는 하나 산골짜기의 바람은 아직 매서웠고 골짜기마다 잔설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지요. 나대용은 며칠 밤을 노숙하며 산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마을에 들릴 때마다 박무생이라는 이름을 묻고 다녔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지요. 박무생? 그런 노인네가 이 근방에 있긴 한데 산짐승처럼 사람을 피해 사니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구려. 그런 말을 몇 번이고 들은 끝에 나대용은 마침내 산 중턱 외딴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굴뚝에서는 가느다란 연기가 한 줄기 피어오르고 마당에는 깎다 만 나무 토막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그 한가운데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등을 잔뜩 구부린 채 통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대패가 어찌나 능숙하게 미끄러지는지 나무 껍질이 비단처럼 얇게 벗겨져 본 바람에 날리고 있었지요. 나대용은 말에서 내려 모자를 벗고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박무생 도편수 어른이십니까? 노인은 대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묵묵히 나무만 깎더니 마침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한마디를 던졌지요. 그 이름 잊은 지 오래요. 잘못 찾아왔소이다. 어르신 소인은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나라가 큰 환란을 당하여 전쟁이 났다는 말은 들었소. 산골에 묻혀 산다 한들 새가 와서 떨어뜨리고 가는 소문이야 어찌 모르겠소. 헌데 이 늙은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소. 보시오, 손이 다 굽어 젓가락질도 어렵소이다.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센 수염. 그러나 그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마치 오래 갈아둔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나대용은 그 눈을 마주한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노인이다. 이 노인이라면 가능하다. 어르신, 장군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르신의 손끝에 달렸을지도 모른다고. 무릎을 꿇고서라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말을 마친 나대용은 정말로 마당의 흙바닥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깊이 머리를 조아렸지요. 일개 도편수, 그것도 산골에 숨어 사는 늙은이 앞에 무관히 무릎을 꿇는 일. 조선 천지의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패를 쥐고 있던 노인의 손이 아주 살짝 떨렸지요.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만에 다시 나왔는데 그 손에는 빛바랜 두루마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군관 양반, 내가 이 산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소. 한양에서 경복궁 보수일을 하다 손가락 하나를 잃은 이후로 다시는 연장을 잡지 않으리라 결심했더랬소. 헌데 노인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옛날 옛적 고려 시절부터 전해 내려온다는 몽충이라는 군선의 도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등을 가죽으로 덮어 적의 화살을 막는다는 그 전설의 배 말입니다. 이걸 그려놓고 늘 생각했소. 내가 만약 다시 한번 연장을 진다면 이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가죽이 아니라 나무로 아니 쇠로 그 등을 덮어 화살이고 총알이고 다 튕겨내는 진짜 거북의 등을 가진 배를 말이오.
나대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장군이 그리고 있던 그림과 이 노인이 10년 동안 산속에서 품어온 꿈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단 말입니까? 하늘이 점지한 만남이라는 게 정말 있는 모양이었지요. 어르신, 그 꿈 지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장군께서 바로 그 배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노인의 늙은 눈가에 무언가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그것이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10년 만에 되살아난 장인의 혼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늙은 몸뚱이가 마지막으로 쓸모가 있다면 그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야. 내 비록 일은이지만 손끝에 남은 마지막 힘까지 짜내어 보겠소이다. 이튿날 새벽 노인은 10년간 묵혀두었던 연장통을 등에 메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굽은 허리 흰 머리. 그러나 발걸음만큼은 전쟁터로 향하는 장수의 그것보다도 더 단단했지요. 나대용은 그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하자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그 산을 이제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를 그 오두막을 한번 길게 바라보고는 다시 앞을 향해 발을 내디뎠지요. 그렇게 70노인 박무생은 조선을 구할 거북선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 길을 나섰습니다. 톱밥 속에서 피어난 거북의 뼈대. 전라자수영의 선소, 즉 배 만드는 작업장은 그날부터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무생 노인이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작업장에 있던 모든 목수들을 마당에 불러 세우는 일이었지요. 젊은 목수들은 처음에 이 백발 노인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리도 못 펴는 영감님이 무슨 도편수냐는 것이었지요. 한 젊은 목수가 까불거리며 노인 앞에 자기가 깎은 판자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잘 깎은 거 아닙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노인은 그 판자를 받아들고는 손바닥으로 슬쩍 한번 흘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지요. 이 판자 물에 들어가면 사흘 만에 휘어진다. 예? 무슨 그런 말씀을. 나뭇결이 거꾸로 섰다. 다시 깎거라. 젊은 목수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노련한 목수가 그 판자를 받아들고 살펴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지요. 정말로 나뭇결이 미세하게 거꾸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손바닥 한 번 후여 그걸 알아낸다는 건 평생을 나무와 살을 비비고 살아온 사람만이 가능한 경지였지요. 그날 이후 작업장의 어떤 목수도 노인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박무생 노인은 곧바로 거북선의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린 초안 위에 노인은 자신의 평생 경험을 더해 살을 붙여 나갔지요. 용골, 그러니까 배의 척추가 되는 가장 굵은 나무는 100년 묵은 소나무로 골랐습니다. 그것도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산의 양지바른 쪽에서 자라 옹이가 적구결이 곧은 놈만을 골랐었지요. 나무에도 사주팔자가 있다. 양지에서 자란 놈은 강하고 음지에서 자란 놈은 무르다. 배 등뼈에 음지나무를 쓰면 그 배는 첫 풍랑에 부서지고 만다.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곧 법이었습니다. 젊은 목수들은 어느새 노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한자라도 더 배우려 했지요. 거북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등딱지였습니다. 갑판 전체를 두꺼운 판자로 덮고 그 위에 송곳과 칼날을 빼곡히 박는 일. 이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지요. 너무 두껍게 덮으면 배가 무거워져 가라앉고 너무 얇게 덮으면 총알을 막을 수 없으니 말입니다. 노인은 며칠 밤을 새우며 판자의 두께를 가늠했습니다. 손가락 2마디 반. 그것이 노인이 내린 결론이었지요. 그보다 두꺼우면 무겁고 그보다 얇으면 위험하다. 이 두께라야 초총알이 튕겨나간다. 내 손가락을 걸지. 노인의 그 말 한마디에 작업장 전체가 그 두께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작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작업장에 나왔고 밤이 깊어 별이 다 떨어진 뒤에야 잠자리에 들었지요. 이른의 녹으로 어찌 그게 가능했는지 사람들은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노인이 대패를 쥔 채 그대로 작업대 위에 엎어져 잠이 들기도 했답니다. 군졸들이 깨어 방으로 모시려 하면 노인은 손을 휘휘 저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두어라. 나무 냄새 맡으며 자는 잠이 가장 날다. 밥도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미음 한 그릇과 물 한 사발이면 하루를 났지요. 이순신 장군이 친히 작업장에 들러 노인의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옥체를 보전하소서. 어르신이 쓰러지시면 이 배도 무너집니다. 노인은 그저 허하고 웃었습니다. 장군, 이 늙은이는 일평생 나무를 깎으며 살았소이다. 마지막 가는 길에 나라를 위해 대피질 한번 시원하게 해보고 가는 거 이만한 호사가 어디 있겠소이까.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습니다. 톱밥은 산처럼 쌓이고 노인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지요. 마침내 선소 한가운데에 거대한 거북이 한 마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에는 송곳이 빼곡히 박히고 입에서는 화포에 검은 구멍이 노려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던 무서운 배. 진수식이 있던 날 노인은 작업장 한 귀퉁이에 조용히 서서 그 배가 물에 띄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배가 물 위에 사뿐히 떠올라 거북이 자맥질하듯 출렁이자 노인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답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나온 그 손끝에서 마침내 한 마리 거대한 거북이 태어난 것이지요. 한산도 앞바다 외선을 부수다. 선조 25년 7월 8일. 그 운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한산도 앞바다. 푸른 물결 위로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지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함대가 한산도 앞바다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함대의 선두에는 박무생 노인이 만든 거북선 3척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왜군의 함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정예 함대 73척. 부산에서부터 승승장구하며 올라온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군대였지요. 와키자카는 멀리서 조선의 함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이상한 배는 또 뭔가? 거북이처럼 등이 둥근 게 우습게 생겼구나. 한 번에 쳐서 박살내자. 이순신 장군의 작전은 그 유명한 하깃진. 학이 날개를 펼치듯 함대를 양쪽으로 벌려 적을 한가운데로 끌어들여 포위 섬멸하는 진법이었지요. 그 하깃진의 가장 앞에서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거북선이 천천히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외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와키자카는 이때다 싶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저놈을 제일 먼저 끝내라. 조총수 일제 사격 준비. 당, 타다당, 탕탕탕. 수백 자루의 조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검은 연기와 함께 납탄이 비처럼 쏟아져 거북선을 향해 날아갔지요. 그러나 다음 순간 왜군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띵, 띵, 깡, 깡. 총알이 거북선의 등딱지에 부딪히는 족족 마치 돌멩이처럼 튕겨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무생 노인이 손가락을 걸고 장담했던 그 두께. 손가락 2마디 반. 그 정확한 계산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지요. 두꺼운 판자 위에 박힌 송곳들도 한몫했습니다. 혹시라도 갑판 위로 뛰어내리려던 왜군 병사들은 그 송곳에 발이 꿰어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떨어졌지요. 무슨 배가 이렇단 말이냐. 귀신이다, 귀신이야. 왜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거북선의 옆구리와 정면에서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조선의 자랑인 화포들이 거북선의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자 외선들은 한 척, 두 척 박살이 나기 시작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거북선은 그대로 외선의 한가운데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뱃머리에 달린 거대한 용머리가 외선의 옆구리를 그대로 들이받자 외선은 종이배처럼 두 동강이 나버렸지요. 돌격하라. 돌격. 적진을 해집어라. 이순신 장군의 호령이 바다 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거북선이 적진 한가운데를 휘젓고 다니자 왜군 함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진영이 무너진 외선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하깃진의 양 날개가 그들을 단단히 포위한 뒤였습니다. 전투는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외선 73척 중에서 살아 도망친 배는 고작 10여 척. 나머지 60여 척은 모조리 한산도 앞바다에 가라앉거나 불에 타버렸지요.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부하 몇 명과 함께 작은 배로 간신히 도망쳤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날 한산도 앞바다에 함께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첫 번째이자
조선 수군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결정적 전투였지요. 전투가 끝나고 함대가 좌수영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거북선을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무생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부두에 서서 멀리서 천천히 들어오는 거북선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지요. 거북선의 등딱지에는 수백 발의 총탄 자국이 별처럼 박혀 있었지만 단 한 발도 그 안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배가 부두에 닿자 안에서 격군과 사부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노인을 보자마자 우르르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르신께서 만들어주신 이 배 덕분에 저희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총알이 정말로 튕겨나갔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그 거친 손으로 격군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백발 노인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부두의 나무 판자를 적셨지요. 살아 돌아와 주오 고맙소. 이 늙은이의 대표질이 헛되지 않았소이다. 정말로 헛되지 않았소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 모습을 보고 천천히 다가와 노인의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만 꼭 굳게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칼로, 한 사람은 대패로 나라를 구한 두 영웅의 손이었지요. 임금이 내린 하사품. 전쟁은 길고도 모질었습니다. 임진년에 시작된 외란은 정유년에 다시 한번 큰 파도가 되어 조선을 덮쳤고 이순신 장군이 노량 앞바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무술년 겨울에야 비로소 그 끝을 보았지요. 7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박무생 노인은 그 7년 내내 좌수영의 선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북선은 한 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한산도 대첩 이후로도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새 거북선을 깎고 또 깎았지요. 어떤 날은 부서진 거북선을 수리하느라 밤을 새웠고 어떤 날은 새로 만드는 판옥선의 도면을 그리느라 밥숟갈을 놓을 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 70이었던 노인은 어느덧 77이 되어 있었지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좌수영에 전해진 그날 노인은 평소처럼 작업장에 앉아 대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군관이 헐레벌떡 달려와 외쳤지요. 어르신, 외놈들이 다 물러갔답니다. 전쟁이 끝났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패질하던 손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동쪽 바다 쪽을 한번 길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지요. 장군께서 결국 못 보고 가셨구나. 노인이 말하는 그 장군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적의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두셨다는 그 비보를 노인은 며칠 전에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요. 노인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늙은 어깨가 들썩이는 모습을 본 군관들은 차마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함께 울 뿐이었지요. 해가 바뀌고 한양에서 한 통의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조정에서 임진왜란의 공신들을 가려 상을 내리는 자리에 박무생 노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것이지요. 거북선의 도편수. 이순신 장군이 친히 장계에 그 이름 석자를 적어 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군은 살아생전 마지막 장계 중 한 장에 이렇게 적었다 합니다. 신이 이끈 수군이 거둔 모든 승리는 70 노인 박무생의 손끝에서 비롯되었나이다. 신이 죽더라도 이 늙은 도편수의 공만은 부디 잊지 마소서. 선조 임금은 그 장계를 읽고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명을 내렸지요. 그 늙은 도편수를 한양으로 모셔오라. 내가 친히 그 손을 잡고 치하하리라. 박무생 노인이 한양 땅을 밟은 것은 실로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궁궐을 짓다가 손가락을 잃고 낙향한 이후 다시는 발을 디디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땅이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노인은 임금의 부름을 받은 공신의 자격으로 가마를 타고 당당히 한양 도성에 들어섰습니다. 경복궁 근정전. 백관이 도열한 그 위험 가득한 자리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굽은 허리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77의 노구.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노인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지요.
임금 앞에 이르자 노인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 임금이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지요. 어르신 무릎 꿇지 마소서. 내가 어찌 77의 노인에게 무릎을 꿇게 한단 말이오. 더구나 이 나라를 구한 은인이 아니시오. 신하들은 모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금이 한낱 도편수 앞에서 이런 예를 갖추는 일은 조선 천지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임금은 친히 어전에서 내려와 노인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그 굳은 살 박힌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이 손이로구나. 이 손이 거북선을 깎았구나. 이 손이 조선을 구했구나. 노인의 늙은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서 노인에게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비단 100필, 쌀 100석,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거북 모양의 놀이개 한 점. 거기에 더해 노인의 고향 마을에 정려문을 세워주라는 명까지 내렸지요. 정려문이라 함은 충신이나 효자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마을 어귀에 세우는 붉은 문을 말합니다. 양반 사대부들도 받기 어려운 이 영예가 일개 도편수에게 내려진 것이지요. 어르신 더 바라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소서. 내가 무엇이든 들어드리리다.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이 늙은이가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씀하시오 어르신. 이 늙은이가 죽거든 부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 한 구석에라도 자그마한 비석 하나만 세워주소서. 장군 곁에 서서 죽어서도 그분의 배를 지키는 늙은 목수가 되고 싶사옵니다. 근정전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도열에 있던 신하들도 임금도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선조 임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리다, 어르신. 그리하고 말고요. 어르신의 뜻, 내 평생 잊지 않으리다. 그날 밤 한양의 객사에서 노인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청했답니다. 7년을 한 번도 편히 잠들어 보지 못했던 그 노인이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잠든 첫 번째 밤이었지요. 고향 마을에 돌아온 영웅. 한양에서의 일정을 마친 박무생 노인은 조정에서 마련해준 가마를 타고 고향 순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을 산속에 숨어 살았던 그 노인이 이제는 임금이 친히 보낸 가마를 타고 마을로 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마을 어귀에 가마가 도착하자 그야말로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길 양옆에 늘어서서 노인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코흘리게 아이들부터 허리 굽은 할머니들까지 손에는 들꽃을 한 다발씩 쥐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가마에서 내리자 마을의 가장 어른인 늙은 향장이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의 자랑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우리 마을 사람이라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노인은 그저 허하고 웃을 뿐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받아온 비단과 쌀은 그 자리에서 모조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자기 손에 남긴 것은 황금 거북 놀이개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노인은 자기 목에 걸지 않았지요.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 작은 사당을 짓고는 그 안에 놀이개를 모셔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까닭을 물으니 노인은 이렇게 답했지요. 이 놀이개는 내 것이 아니오. 이건 자수영 선소에서 함께 톱밥을 뒤집었으며 일했던 우리 목수 동무들 모두의 것이오. 그리고 거북선을 타고 죽어간 이름 모를 격군들 사부들 모두의 것이오. 내가 어찌 혼자서 차지하겠소이까.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며칠 후 노인의 고향 마을 어귀에는 정말로 붉은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임금이 내린 그 영광의 문이 100년 묵은 느티나무 곁에 우뚝 선 것이지요. 정려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도편수 박무생. 이른의 몸으로 거북선을 깎아 나라를 구한 충신. 그 손끝에 조선의 운명이 깃들었다. 지나가는 길손마다 그 정려문 앞에 멈춰서서 깊이 절을 올리고 갔답니다. 노인은 마을로 돌아온 뒤로도 대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거북선이 아니라 마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작은 나무새, 나무호랑이, 나무거북이 같은 것들을 깎아 나누어 주었지요. 어느 날은 마을 어귀에 작은 정자 하나를 손수지어 마을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둘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정자에는 따로 이름이 붙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도편수 정자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노인의 곁에는 늘 어린 손주뻘 되는 마을 아이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은 노인의 흰 수염을 만지며 졸랐지요. 할아버지, 거북선 이야기 또 해주세요. 노인은 그럴 때마다 정자마루에 걸터앉아 한산도 앞바다의 그 푸른 물결과 거북선의 등딱지 위에서 튕겨나가던 총알들과 이순신 장군의 깊고 깊은 눈동자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시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 그 자손들의 입을 통해 마을의 전설로 길게 이어져 내려가게 되었답니다. 노인이 79이 되던 해의 어느 봄날,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정자에 앉아 작은 나무거북이 하나를 깎고 있었지요. 곁에는 마을 아이 서넛이 놀고 있었고 마당에는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거북이를 거의 다 깎아갈 무렵 천천히 대패를 내려놓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좀 졸리는구나. 그러고는 정자기둥의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잠이 들었지요. 매화 향기가 봄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노인의 흰 수염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아이들이 노인을 깨우려 다가갔지만 노인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거의 다 깎인 작은 나무거북이가 쥐어져 있었지요. 향년 79.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았던 노인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손으로 깎은 거북이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잠들듯 떠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마을이 잘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사당 한 구석에도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지요. 비석에는 단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여기 거북선을 깎은 늙은 도편수가 영원히 장군의 배를 지키노라. 세월이 흘러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거북선의 도면도 잃어버렸고 박무생이라는 이름석 자도 교과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사록 속에 적힌 한 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만은 분명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이름난 영웅 한 사람의 손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뒤에는 이름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 70 노인의 굳은 살 박힌 손바닥. 그 손바닥이 바로 조선을 떠받친 진짜 기둥이었음을 말입니다. 거북선 뒤에 가려져 있던 70 노인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역사책 한 줄에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손길들이 모여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 새삼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잊혀진 우리 역사를 다시 살려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야사록에서 또 다른 숨겨진 영웅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